네, 안녕하세요. 사실가요견입니다. 어, 장기국채 팔고 일본 엔화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엔화는 어제 1억 환전한 상태고요. 오늘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4만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인버스까지 매수했어요. 아, 이건 저건 거고. 일단 오늘 보니까 4.64 정도까지 장기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같고, 최근에 그래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아마 그 효과 때문에 4.53? 4.52? 그 정도까지 제가 내려갔던 걸로 봤었는데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고 나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뭔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급진적이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게 몇 가지가 좀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하나하나 해볼게요. 저도 최근에 상승 중에 제가 트럼프 되면은 그래도 증시에는 좀 호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장기 국채 금리도 좀 내려올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셨는데, 그런 거 중에 하나 그냥 요거 같아요. 어제도 나왔던 것 중에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거 한다 하면서, 저 뭐야, 오라클이랑 소프트뱅크, 그다음 오픈 AI, 뭐 얘네가 모여가지고 그런 AI 뭐 회사 만든다고 하면서 투자 5천억 하겠다, 뭐 4천억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해준다 그게 아니고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할게 뭐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저번에 칩스법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이닉스도 뭐 공장 짓는다 그러고 삼성전자도 가가지고 반도체 공장 짓는다 그러고 그냥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면서 너네 일자리도 만들어 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뭐 좀 세금 감면이라던가 인프라 좀 설치해 줄래?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하나가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지금은 증시에 이렇게 약간 숨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요거 바로 또 머스크가 딴지 걸었는데 걔네 그런 돈 없다. 뭐 4천억 달러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진짜 딱 취임하고 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라는 그냥 그런 모멘텀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지금 또 S&P 500이 또 정고점 뚫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딱 그냥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월은 그냥 그 트럼프 효과, 취임 효과 때문에 증시가 지금은 반짝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뭐 바로 요런 뭐 제조업 부흥 때문에 뭐 폭스콘 공장 얼마 막 투자 유치하겠다. 우리도 거기다가 뭐 인프라 구축하는데 도움 주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투자된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 됐었던 그런 이력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딱 한다 아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매해 투자금을 유치를 받죠. 아직 여기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소프트뱅크야 돈이 있을 거고 오라클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당장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니네 돈 없잖아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요런 거는 그냥 단지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나고 막 그렇게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QT 중단이 올 요번 달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TJ 장고가 지금 뭐 잠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17일에 옐런이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뭐 각 부처에다가 서한을 보냈다. 1월 21일이 되면 부채 한도에 도달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돈 잘 써라 이런 식으로 뭐 서한을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부채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고 더 이상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무부가 계속 이렇게 한 달 단위로 석 달 단위로 이렇게 짧게 짧게 돈을 빌리던 게 이게 나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은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채 한도에 걸려서 지금 롤오버 계속 되고 있는 건 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도 있잖아요. 뭐 내가 300억을 계속 롤오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증액이 돼야 돼요. 요번 달에 300억 빌렸으면 다음 달에 310억 빌려야 되고 그 다음 달에는 320억 빌려야 되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 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J 잔고가 올라오곤 있는데 애초에 3월 말 목표치인 8,500억까지는 지금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4월쯤 가야 소득세 거치면서 그때 한 번 정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요 IB에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 1분기에 재무부 TJ 잔고에서 월 1,000억 달러 정도씩 방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채 발행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현재 쌓여있는 자금 가지고 이제 뭐 이자 지급을 한다던가 지금 나가야 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뭐 복지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TGA에서 자금이 방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쌓을 수가 없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부채 한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가 뭐야 트럼프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레드웨이브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할 때 제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상원이 51석이어서 과반이 되긴 했는데 60석이 안 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원이 51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채 한도 넘기는 거를. 게다가 트럼프가 지금 이거 부채 한도 증액하는 거에다가 끼워 넣기로 지금 패키지 법안도 같이 이렇게 똘똘이말이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이제 뭐 복경 뭐야 국경 안보 강화 관련된 뭐 자금이라던가 에너지 패키지 그다음에 이제 감세 했던 거 25년 말에 종료 예정인데 요거 뭐 연장하는 거 이런 거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서 부채 한도 증액이랑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잘 이루어지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미국은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그거를 아주 용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 몇 번 했었죠. 한 세 번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하면은 그냥 정치 쇼하네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되게 보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되게 당연한 권리예요. 정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필리버스터를 깨려면 예산 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다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예산 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그때 뭐 늘 큰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기본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써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똘똘말이 해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버티면서 그냥 이러나 저러나 넘어가긴 할 테니까요.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과가 되긴 할 테니까. 아니면 패키지 법안을 뭐 따로 떼가지고 하더라도. 따로 떼긴 쉽지 않죠. 차라리 그냥 똘똘말이 해가지고 하나에 넘겨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당분간 부채 한도 증액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채 한도 증액이 어려워서 발생되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TJ 잔고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 TGA에서 자금이 방출된다. 유동성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트럼프 효과 때문에 발생되는 모멘텀들이랑 단기적으로는 부채 한도 증액이 협상되기 전까지는 TGA에서 오히려 자금이 풀려서 지급준비금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증시에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원래 1분기에 되게 베어리시하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처구니없게도 부채 한도에 걸려서 TJ 잔고가 쌓을 수 없는 요 상황 때문에
예, 지급준비금에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번 FOMC에서 QT를 중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오히려 TGA에서 제가 그 뭐야 QT 중단 계산할 때 월 650억 달러씩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출한다고 계산을 했었는데 거꾸로 예, 부채 한도가 막히는 바람에 국채를 발행을 못 추가적으로 못해서 예, 오히려 TGA 쪽에서 자금이 방출이 되면서 지급준비금 쪽으로 예,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야 QT 중단이 가능할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 뭐 IORB랑 RRP 금리 사이에서 그냥 소파 금리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FOMC에서 QT 중단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 같, 기대값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도비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뭐 그냥 그 정도 보고 있죠. 너무 적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장기가 국채 쪽이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 3년짜리 단기채 보시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 3년짜리는 듀레이션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 3년짜리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 한 50bp 내리면은 얼마 먹으려나요? 듀레이션 해봐야 1.5, 1.6? 뭐 이럴 거고. 얼마 안 돼요.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를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을 아는 사람이면은 물론 그분도 채권을 아시겠지만 채권을 알고 투자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단기 국채에서 기대 수익이 몇 프로지? 듀레이션이 뭐 그 정도에다가 앞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몇 bp나 될까? 해봐야 50bp? 진짜 많으면은 100bp, 1%. 그럼 단기채에서 수익이 몇 프로 날까?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투자예요. 단기채에다 투자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야 그냥 예금 이체하듯이 뭐 단기 국채를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단기채에다 투자하는 거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FOMC에서 기대되는 장기 금리의 뭔가 하락 모멘텀은 그냥 그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좀 도비시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FOMC가 2월 달에 없어요. 근데 1월 30일에 GDP가 발표되는 바람에 작년 4분기 GDP에다가 지급준비금 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긴 하겠네요. 1월, 2월에는. 왜냐면 부채 한도가 걸려 있는 바람에 예, 시장에서 흡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무부가. 그래서 TJ 자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비율에는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성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QT 중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는 그냥 연준이 비디 뭐 좀 도비시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월러? 크리스토퍼 월러 정도 되면은 예, 확실히 그분은 도비시하게 이제 바뀌었어요. 바이든 정권에서는 완전 호키시 쪽이었는데 예, 그거는 조금 저는 그 금리 인하 네 번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프라이싱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금리 인하의 폭이 넓다고 보는데 월러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토퍼 월러가 그 사람 예, 되게 바이든 정권 때는 야 너네 이렇게 하면은 재정 적자 빵꾸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엄청 매파 인물이었는데 그냥 비둘기파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완전 생비둘기였어요, 진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럼프한테 좀 알랑방구 껴가지고 파월 다음에 연준 의장을 하려고 밑밥 가는 게 아닌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금리 쪽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4.9% 정도 가면은 살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아예 볼 생각이 없습니다. 4.8까지도 안 살 거예요. 그냥 아예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제가 왜 살 마음이 없냐면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번에도 CPI 발표된 거 보면은 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야 코어도 보면은 이미 3점 몇 프로에서도 계속 그냥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PC 보더라도 오히려 반등해서 늘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얘도 지금 상승으로 바뀌었죠. 코어 쪽도. 이게 언젠가 시장에서 이거 인플레 뭐 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포커싱 할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안 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 다시 막 옛날처럼 막 4%, 5%막 그런 인플레이션 안 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3점 중반까지 숫자를 찍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갑자기. 이 몇 번 이렇게 몇 차례 뛰고 있는 요거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장이 또 방방되면서 아마 그 인플레이션만큼 장기 금리가 또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의 상승분은 그냥 무조건 저거였어요. 성장률. 높은 성장률. 게다가 추가적으로 한 3, 40bp 정도가 저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입에서 도대체 뭐가 떠들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관세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관세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때려박고 그러기에는. 그리고 저는 중국이랑 트럼프랑 그렇게 싸울까요, 이게? 1차 무역전쟁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나이스했거든요. 위안화 바로 평가절하 때려버리면서 중국 무역 적자, 대중국 무역 적자 보면은 계속 그냥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건들이 미국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1차전 전쟁은 사실상 중국의 압승이었고 트럼프가 아무리 막 자존심이 세고 뭐 하고 한다지만 그냥 둘이 그냥 그렇게 피 보는 일을 굳이 할까 싶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말들 보더라도 뭐 시진핑이랑 뭐 전화 뭐 했다 이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막 관세 막 뭐 중국이랑 무역 전쟁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뭐 저기 캐나다도 캐나다 원유 갖다 쓰는 게 벌써 미국이 한 60, 70%가 캐나다 걸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죠. 거기다가 관세를 때린다고? 누구 죽으라고 도대체 관세 때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감세하는 거를 뭐야 관세를 통해서 받겠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택도 없습니다. 비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감세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뭐 충당한다 막 그런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용 자체를 줄이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자체를. 근데 그것도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지금도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출이 많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걸려 있는 바람에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부채 한도 풀리면 진짜 시장의 유동성을 한순간에 미친 듯이 빨아먹을 거예요. 그 전에 인버스를 들고 있어야 한다. 그게 일단 제 당장의 포지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먹을 자리. 장기 금리 쪽에서는 일단 이 인플레이션 한번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는 사실 4.9 이상입니다. 장기 금리가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잔잔잔잔잔잔 하면서 이렇게 막 위아래로 등락하는 거 말고 보면은 빡빡 뛰어서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 보면은 뭐 모멘텀 하나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냥 한 방에 10bp, 20bp씩 올라가요. 퀀텀 점프 한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 뚫을 때 보면은. 똑같이 이것도 잔잔잔잔 해가지고 4.7까지 간 다음에 예, 뭔가 큰 이슈 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슈로 딱 들어갈 만한 게 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돌아 나간다. 예, 요거 가지고 한번 또 저 장기금리 쪽에 발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TMF 같은 거 투자하는 거는 좀 그래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먹을 자리랑 내가 잃을 자리랑 그 기대값 자체가 사실 저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거 1점 몇 프로 먹고 나왔는데 애초에 저는 로우 리스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수했을 때가 제가 여기 샀잖아요. 3점 몇이요? 3.69. 그러니까 4.7 부근에서 제가 매입했는데 제가 요거 매입할 때는 사실 요 전에서 매입했었죠. 심지어 제가 매입한 다음에 10bp 뛰어서 4.8까지 가가지고 또 이게 뭐야 악플러들 와가지고 뭐 뛰었네 어쩌네 하면서 징징댔었는데 4.8까지 갔다가 4.6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10bp를 먹고 나온 투자였는데 저는 솔직히 4.7에 제가 매수하는 요 당시에는 제가 되게 로우 리스크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1% 먹고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익절은 무조건 오라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도 원래 익절은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1% 먹고 나온다. 저는 그런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하이 리스크를 졌는데 로우 리턴으로 나와. 이건 사실 기대값이 되게 안 맞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어지간하면 저는 모든 익절은 다 무조건 옳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특히나 요번 제 장기국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어서 로우 리턴이 된 거예요. 1% 먹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보고 만약 살 거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사는 거는 사실 하이 리스크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드로켄 밀러도 아직 장기채 쇼 포지션 정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걔가 선두였잖아요. 이 기러기 효과에 헤지펀드들의 이 장기채 숏의 우두머리가 지금 드로큰 밀러인데 아직 선두가 그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다면 여기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 중에서 조금 거시기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 것 중에 일단 중고차. 중고차 보시면은 일단 만화임 지수로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만화임 지수랑 CPI의 중고차 지수랑은 그냥 쉬프트 시키면은 한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납니다. 두세 달 쉬프트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만화임 지수 뛰는 게 너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CPI에서 유주드카 동반 상승할 거고 일단 요거 하나 걸리는 거 있고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주거비가 내려온다. 이게 저번 CPI 발표 때 CPI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주거비가 내려서였죠. 근데 보시다시피 임차료 보면은 OER도 보면은 내려가고 있죠. 요거 OER. 요게 이제 집주인들한테 야, 너희 집 월세로 하면 얼마 줘야 될 것 같음? 물어보는 건데 요것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요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원래. 근데 최근에 연준 회의록 보면은 뭐 이렇게 실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가격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라고 뭔가 얘기가 나오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CPI를 바꾼다는 자체가 되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관역을 본인이 그러니까 화살을 쏜 다음에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것처럼 뭔가 막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주거비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에너지 가격인데 요거 최근에 WTI에 올랐던 부분을 확실히 시장에서는 반영해서
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매 가솔린 가격입니다. 에너지 부분도 올라가고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요약하면은 인플레 모멘텀 때문에 다시 한번 장기 금리가 뛰는 모양새가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를 해난 환전을 어제 환전을 했고 오늘 니케이 인버슨을 좀 담았어요. 그리고 WTI는 좀 더 내릴게요. 73불 정도 오면은 다시 매수 잡으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내려온 모멘텀이 저 뭐야 트럼프가 뭔가 풀어주는 것 때문에 좀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트럼프가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그냥 그 정도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제가 투자하기에는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투자하려고 했던 거는 인플레를 대비하려고 이 원유 쪽을 좀 들고 가고 싶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73불까지 오면은 매수하는 걸로 좀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KB금융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두산마켓도 여기 적혀 있었는데 두산마켓도 최근에 급등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일단 주식 쪽은 좀 투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투자하기 지금 제가 요즘 주식시장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정해진 자금 안에서 가는 놈만 갑니다. 그래서 그 가는 놈을 잘 고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수가 올라도 어디 주요 섹터가 주도해가지고 확 끌어올리고 나머지 안 좋은 애들은 예, 되게 작살나 있는 상태인 게 많아요. 최근에 막 2차 전지도 보면 막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막 처박혔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고르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식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개별주 투자는 그냥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정해진 자금 안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가고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께 수익이 좀 나면은 챙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5% 나면 챙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그냥 챙기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예 신규 매수는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요즘은 개별주 종목 이렇게 찾는 탐색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냥 단기 모멘텀, 장기 모멘텀이 아니라 단기로 그냥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것들,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이랑 지금 부채 한도 이슈 걸리는 바람에 TGA에서 자금 흡출이 불가능한 상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안 돼서 TGA 목표치를 채우기 어렵다.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TGA에서 자금이 방출이 되면서 지급준비금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저렇게 반등이 나온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는 순간 국채 발행 미친 듯이 쏟아질 거고, 당연히 주식 쪽에는 엄청난 크러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간 게 예상치 못했던 유동성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걸 다 빨아먹으면은 순간적으로 확 빠그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 빗각 뚫고 나스닥이 지금 확실히 추세를 이탈한 상태로 상승을 해 있는데 저는 이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이전 고점인 쌍봉 만들러 가는 흐름 보여주면은 오히려 되게 편하게 인버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리면은 좋은 자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도 지금 여기서 그냥 헤매고 있는 상황 정도로 보여지고 중국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게 생각보다 미국이랑 싸우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국과 덜 싸울 것 같다. 최근에 뭐 주요 인사들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발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국에서 발언할 때도. 예전에는 막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공식 석상에서 막 발언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 뭐 외교 인사들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요. 아, 트럼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조금 요즘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중국 쪽이 안 좋진 않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제가 지금 인버스 들어간 게 니케이인데 보시면은 그냥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니케이도 결국에는
나스닥 쪽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그 아직까지는 그래도 니케이 쪽은 뭐야 미국장이랑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여기도 반등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있는 거고 내일 일단 BOJ에서 25bp 금리 인상은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어차피 금리 인상 25bp 되는 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다 알아 시장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 말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일단 지금 자리는 충분히 저는 4만 부근에서는 인버스 찍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면은 인버스 찍는 거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밥. 두밥도 보면은 두밥 잘 올라갔죠, 여기. 어제 이거 장대 양봉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찍는 거는 다 일맥이에요, 일맥. 실적 잘 나오는 거. 배당 성향 좋은 거. 그 다음에 최근 이 국가 부양 산업이랑 테마가 맞는 거. HD 현대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바켓도 배당 성향 좋고 실적 괜찮고. KB금융이 원래 사고 싶었는데 제가 8만 5천 얘 여기서부터도 벌써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래도 빠졌네요. 이게 2월 말쯤에 그게 있어요. 배당 기준일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좀 매수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음 차바이오텍도 제가 지금 요거 좀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얘는 한 번에 나와요, 모멘텀이. 거래량 없어요, 지금 아예. 그냥 거래량 그냥 바닥에 있어요. 이거 몇 개 거래 안 하고도 지금 돼 있어요. 심지어 저는 팔 수도 없어요. 제가 팔면 호가 몇 개가 움직여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지금 손실 나고 있는데 전혀 뭐 의미 없는 손실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 철회가 가장 좋은 모멘텀이고 그게 아니어도 유상증자 좀 조건 조정되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그 뭐야 트럼프가 바이오 쪽에 첨생 뭐였지? 아무튼 그쪽으로 좀 규제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수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조금 모멘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거든요. 저기 유상증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거 들고 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아래에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주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랑 제가 여기서 샀는데 어떻게 같은 주주입니까? 저는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올라가면 팔 거예요. 이분들 평단 오기 전에 저는 팔 거예요. 혹시라도 올라가 준다고 하면.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보고 그냥 편하게 매수해 놓은 상태고 나스닥 인버스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무조건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넣었는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은 아마 보면은 지금 박스권 몇 번째 좌절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좌절되고 여섯 번째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 나스닥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스닥도 내려갑니다. 단지 부채 한도 때문에 그냥 국채 발행을 못해서 TJ가 흡출을 못할 뿐인 거지. 오히려 유동성이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지. 절대 여기도 뭐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랑 전혀 관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4분기 EPS 추정치 발표되는 거 보면은 엄청 안 좋게 발표되고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그냥 오롯이 저 TJ 방출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동성이 날아간 거. 트럼프가 이빨 털어가지고 좀 상승 모멘텀 만들어낸 거. 그냥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졌다.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가지고 돈 버는 거는 청바지랑 곡괭이 파는 업체, 엔비디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워요. AI가 실질적으로 돈으로 되려면 아직 저는 한참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런 면에서는 AI로 돈 벌고 있는 기업이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들러붙어가지고 HBM으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삼전은 저는 진짜 아예 그냥 거기는 좀 펀더멘털이 그냥 아예 망가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국장에 뭐 주식을 산다던가 지수를 산다던가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아예
펀더멘털에 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제가 이번 돌에 그 우리 조카님 돌에 부모님 집에 내려갔다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공중파 사이에 나오는 방송 중에 BYD 전기차 광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오는구나. 국내로 중국 전기차가 진짜 오는구나. 근데 저는 그거 보고도 사실 현차도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삼성전자는 아예 펀더멘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HBM에 붙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엄청 고마운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그 뭐야 GDP 발표된 거 보시면 GDP 박살난 거 보셨죠? 4분기 GDP 박살난 거. 저는 1분기는 더 할 거고 2분기도 더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대선이 언제 되는지가 중요한데 대선 되고 나면은 갑자기 돈 몰빵으로 때려박을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국가에서 돈 때려박아가지고 증시부양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경제 부양을 할 거예요. 그때는 또 사러 들어가야겠죠. 원래 우리나라가 연초에 집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금 집행을. 그래서 1분기, 2분기가 보통 보면 좋고 3, 4분기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그 자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수장이 없어서. 심지어 누가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대선은 또 언제 치룰지 이런 게 다 미확정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 되는 순간 저는 우리나라 증시 살 거예요. 대선 할 때가 되면은 탄핵 되겠죠. 설마 안 되려고. 되게 방어도 되게 멍청하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냥 그것만 봐도 탄핵 될 거고 대선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시장은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 봐가지고. 이게 제가 그거였나요? 장기금리. 네, 맞네. ISM. 전 진짜 장기국채금리 제일 걱정되는 게 이날이에요. GDP도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ISM PMI가 만약에 50을 넘어간다?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경기 침체는 6개월 안에 안 올 걸로 보고 있고 그냥 그런 것만 다 보더라도 일단 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채권 손절 잘하고 다음 스텝 잘 따라다니며 공부해 볼게요. 채권을 어디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날은 팔아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판 날이. 엔화 투자, 니케이 인버스 투자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린이를 위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뭐 별거 없는데? 원래 환전은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은행도 다 환율 우대해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환전이 좀 맞춰졌는데 예전에는 증권사 환율이 더 좋았어요. 지금이야 은행이 저렇게 뭐야 환율 우대해주는 바람에 이 뭐야 좀 비슷해진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냥 증권에서 환전이 있을 거예요. 환전 들어가서 환전하고 그리고 해외 증시 아마 그거 계약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다 그냥 모바일로 이렇게 다음 누르면 됩니다. 그 제가 산 상품은 아니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는 좀 엔화 환전 좀 높게 했어요. 제가 21, 921, 921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 아래로 내려가 있던 것 같아요. 엔화는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제가 어제 샀는데 제가 사고 나서부터 좀 빠졌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이제 엔화로 걔는 그냥 운용을 할 자산이기 때문에 뭐 엔화를 사서 저기 가가지고 팔고 뭐 다시 원화로 바꾸고 그럴 자금이 아니에요. 애초에.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제가 모르니까 저는 진짜 그냥 엔화를 아예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1억을. 저랑은 좀 투자가 다르다. 아무튼 근데 요거는
제가 뭐 샀는지 그거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미국 PMI 지표는 계속 상승 예상. 이유. 한국, 대만, 일본 반도체 2차 전지 등 제조 산업들 미국으로 이전 진행 중. 저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IRA 법안이랑 막 반도체 칩스 법안 막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다 조건이 미국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리쇼어링 한다고. 그 공장 지으면은 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해주고 오히려 고용 발생도 거기서 발생이 되고 이거 진짜 완전 개깡패 같은 건데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미 그 공장 증설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노동력도 많이 그러니까 고용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지금 미국의 제조업 PMI가 좋아지는 것 중에 있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관세 들어온다고 앞단에서 좀 미리 선발주 넣은 부분들, 예상 발주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좀 PMI 지표 좋게 만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PMI가 50 뚫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시 장기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4일에 저 ISM PMI 나오고 나서 그러면 4.7 무난히 뚫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중순에 아마 CPI 발표되고 나면은 그 모멘텀으로 4.8, 4.9 그냥 그 정도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게. 요번 달 10년물 5% 찍는다고 보시네요. 5% 찍는 거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요번 분기 3월 안에 10% 뭐야 5% 찍으러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9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4.9 중반, 4.95 부근에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 오면 말고 사실. 근데 저는 굳이 매입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후퇴하는 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엄청 고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할까 말까도 너무 많이 고민했어요. 이 장기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 라는 얘기 하는 것도. 오히려 요즘은 장기국채 사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장기국채 영상 많이 보실 테니까.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는 좀 더 윗방향이 오히려 열려 있는 것 같고 아랫방향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말 하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막말했거든요, 그냥 진짜. 근데 요즘은 좀 조심스러워요. 진짜 제가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룸을 위로 올린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 제조업 지표들의 강한 상승세, 트럼프의 정책들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여 뉴코를 며칠 전부터 사들이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뉴코가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뉴코가 뭐예요? 뭐예요? 원자력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뉴코가 뭔지. 선업 만기 일에 장 마감 후 표기되는 선업 당일 체결 수량은 당월물 수량, 상환 수량, 차월물 신규 체결 물량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장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마감 다음 날부터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걸 뭐 굳이 그날 뭐 상환 수량이냐 어떠냐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했던 거 다시 매입했냐 그거에 상쇄시키려고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장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 높다 생각은 드는데 제 생각에 연말은 지표 마사지 심해서 일단 좀 봐야 할 듯. 연말에 지표 마사지. 연말에 PMI를 지표 마사지 했다. 연말에? 그럴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제가 위에서 이 영상 찍을 때 보면은 리치몬드 연준이에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캔자스 연준 제조업 지수고 연준에서 연말에 일부러 그랬다? 굳이 바이든 임기 다 끝난 와중에 연말에 좋게 만들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제가 여기서 제일 쇼킹했던 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였잖아요. 여기 있어. 이거였잖아요.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는데
49 찍은 거. 이 급반등이 저는 진짜 완전 쇼킹했던 건데, 저는 저게 굳이 마사지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나스닥 오버슈팅 나오고, 오케이, 이거 됐죠. 그 다음에 ISM 지수가 높게 나오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나스닥은 빠질 테니 인버스를 산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가 좀 제동이 걸린 게 있죠.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찍는 거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후행. 왜냐면 부채 한도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 월한 600억 달러 정도씩은 계속 지급준비금으로 TGA에서 흘러 들어갈 거예요. QT 그 롤오프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흡출되는 게 350억 정도 고려해 보면 한 600억 정도 TGA에서 지급준비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사는 거는 조금 더 뒤로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재무부가 GDP 대비 재정 적자가 7%라고 합니다. 거의 금융위기 초입 수준이던데 지금의 호황이 재정 적자 때문이라는 썰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영상에서 여기 딱 있네. 최근 2년, 3년 동안의 미국의 GDP를 보면은 정부의 지출 여부에 따라서 GDP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뉴코가 철강 기업이래요. 철강 기업. 고맙습니다, 예치님. 아, 철강. 그러니까 시클리컬 기업을 샀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네, 아무튼 미국의 재정 적자. 재정 적자라기보다는 아무튼 미국의 재정 지출 자체가 GDP를 높게 만들고 있다.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수준의 재정 적자를 트럼프 정부 때도 계속 쓸 수 있다면 결국 경기 침체는 없다는 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마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어떤 국가에 일본 지금 한 140% 정도 되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일본도 60%일 때도 재정 적자 문제라고 했고 80%일 때도 문제라고 했고 100%일 때도 일본 망한다고 했고 120%일 때도 일본 망한다고 했고 140%일 때도 일본 망한다고 했고 안 망하죠?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몇 프로네 어쩌네 하는 거는 전혀 우리 투자랑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막 경제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매크로를 좀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지금 경제 박사 석학이 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몇 프로니 몇 프로니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아예 안 봐요. 아예. 지속 가능성? 지속적으로 계속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 이번에 트럼프가 되게 골 때리는 거는 좀 막무가내로 자국의 뭔가 이런 달러를 불러들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정도? 그다음에 AI가 돈 벌기 시작하면은 지금 AI는 뭐 압도적으로 오픈 AI, 구글, 제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나중에 돈을 버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좋은 상품을 해외에다 팔아야 재정 적자가 해소가 될 텐데 그런 때가 저는 오는 게 일단 로봇,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야 AI 가지고 돈 버는 거. 오픈 AI라던가 아까 말했던 뭐 스타게이트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 양질의 제품을 해외에다가 팔 때 재정 적자 해소가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 저는 그게 조금 걸릴 거라 본단 말이에요. 당장 1, 2년 안에 그것들이 수익을 당장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지속 가능성. 일단 전 지속적으로 적자는 늘어난다. 인도를 안 좋게 보는데 니프티 인버스 종목이 안 보이네요. 유럽도 겨우 있어요. 유로스톡스 인버스도 ETN으로 겨우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쇼치지 않겠습니다. 쇼치지 마세요. 숏은 진짜 아주 짧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숏은 되게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나오고 말아요.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FOMC 종료 직후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지금 보시는 뷰로는 GDP나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QQQ나 TBT 매수를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굳이 TBT 사고 싶었으면 언제 샀어야 돼요? 왜 다 빠져 있을 때는 뭐 하고? 왜 다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TBT를 사냐고. 3.6까지 갔을 때 드러켄밀러랑 같이 샀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 뚫을 때도 같이 샀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4.6까지 왔는데 여기서 TBT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여기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TBT는 안 사는 거고, QQQ? QQQ도 일단 1분기에 유동성 빠지는 부분이랑 부채 한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방출되는 부분. 그 두 개가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는 굳이 사야 되는 사유와 팔아야 되는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그런 베팅을 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저는 그렇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그냥 안 해요. 그거 말고도 투자할 게 얼마나 많은데. 10년물 국채로 단타를 하시는군요. 투자금이 크신가 봅니다. 뭐 작진 않죠.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거고. WTI 75 정도 오면 매수한다는 게 원유 레버리지인가요? 아니면 국내 관련 주식인가요? 국내 주식이죠. 저는 S-오일 매수할 생각입니다. TMF 4천 손실로 저도 털어버렸어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저는 이거, 예. 일단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윗방향으로 훨씬 열려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일단 진행을 하셨으니까, 손절하셨으니까, 예. 잘했다고 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잘하셨어요. 러우 전쟁, 중동 전쟁 종료로 인플레 감소, 트럼프의 완화적 기조 스탠스 역발상으로 장기금리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플레? 인플레 감소는 이미 모두가 인플레 감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인플레 감소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발작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나요? 인플레 감소 모멘텀은 이미 반영이 실컷 돼 있다고요. 그게 보통입니다, 보통. 평이 디스인플레. 이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가 제가 하는 말인 거고. 장기 국채 손실이 크다 보니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자 받으면서 버틴다.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진짜 달러 자산을, 제가 지금 엔화 자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러 자산을 달러 상태로 내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자금이다. 그러면 장기로 가는 거 괜찮아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한 2, 3년 안에 당장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전혀 실익이 없다. 그냥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물려서 못 파네요. 마팔. 요즘 승률이 괜찮네요. 국채 다 파셨나요? 다 팔았죠. 그 연금에 있는 그 2,400만 원은 물려 있어요, 그냥. 걔가 손실이 지금 4점 몇 프로입니다. 월요일 휴장인데 어떻게 팔지? 한국에서 판 거예요. 팔았어요. 트럼프 정권 돈 없어서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의도적으로 시장 망가뜨리고 기준금리 낮추고 그래야 채권 발행해서 정권에서 사용할 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채권 발행 안 해도 관세로만 부과해서 부족한 운영자금 채울 수 있다면 못 채웁니다. 제가 이거는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세 올려도 감세한다고 했던 거랑 퉁치면은 압도적으로 감세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게 훨씬 큽니다. 시장 망가뜨리지 않겠지만 관세 올려서 얻는 자금이 어느 정도 수입인지. 요건 제가 한번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세 올려서 수입 늘어나는 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적어요. 세수 대비. 저는 관세로 디플레가 올 것 같지만, 관세로 디플레가 온다? 네, 관세로 디플레로 올 것 같지만, 시장은 인플레가 온다고 보니까 먼저 더 저렴하게 생산을 찍으려던 일시적 생산 반등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오히려 수요 공동화로 큰 내리막이 있지는 않을런지요.
수요 공동화보다는 일단 제조업이 생산을 했다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었다. 관세 때문에 먼저 구매를 해놨다. 소비자한테 팔기 전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요 공동화? 수요가 줄기에는 지금 증시도 너무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웰스 이펙트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해야 지출을 줄이는데, 지금은 다들 돈이 너무 많아요. 증시도 지금 다시 고점 찍으러 좀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에 뭔가 감소가 일어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17일에 이분이 추천해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 먹고 나옴. 30% 먹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 투자는 솔직히 망한 투자였어요, 이거는. 제가 30만 2천 원에 팔았는데 지금 40만 원 가까이가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 하고도 33% 정도 되는데, 예, 저는 완전 삽질한 거예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제가 골랐던 종목들 진짜 다 찾아보세요. 진짜 진짜 잘 올랐어요. 두산 바켓,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또 뭐 있었죠? 뭐 아무튼 진짜 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국장 요즘 그렇다 했잖아요. 가는 것만 간다고. 그 가는 것만 간다에 있는 것들만 제가 아무튼 만지긴 했어요. 보면은. 네, 뭐 질문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뭐 따로 참석하신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장기금리 4.6이 이제 고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질문 있으면 저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벌써 11시니까 요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딱 1시간짜리네. 있네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은 아니고 사실가요견님은 한국에서 미래가 괜찮은 산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 방산, 조선.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조선은 우리나라밖에 못하잖아요. 저기 미국의 조선주라는 게 있나요? 심지어 중국에다가 발주를 넣어도 우리나라 엔진 갖다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설계도는 저기 유럽 쪽 거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그냥 독보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그쪽도 K9 자주포 제가 155mm 견인포였거든요. 근데 진짜 K9 보면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 우리 옆에 부대가 K9 운용했었는데 아 엄청납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제가 군복무할 때 그거 막 한 대 1, 2억 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 지금도 잘 팔리는 거 보면은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산 너무 좋고 조선 너무 좋고 왜냐? 우리나라에 진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저는 반도체 우리나라 망했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손대면은 그냥 망했다고 봐요. 근데 중국이 지금 DDR5 만드네 어쩌네 하고 있잖아요. 어, 저는 레거시 반도체도 일단 망했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모멘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 거기는 일단 펀더멘털이 그냥 작살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우주, 방산, 조선, 전력도 전력,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변압기 부분 뭐 완전 날아다니죠. 엔화로 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2620 같은 단기채 ETF를 산다면 어떨까요? 단기채를 시세 차익이 아니라 이자를 활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 노출로? 환 노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영상 보시면 내가 이자 따먹으러 해외에 이렇게 자금을 보냈는데 거기서 환해지를 하면은 환해지 비용이 이자 차익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0. 지금 가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가 되려면 환 노출을 내야 돼요. 금리 차이를 따먹으러 가는데 환 해지를 한다? 이거 완전 개띨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환 노출을 한다고 치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 노출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 더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해지고 일본 엔화는 강해질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환해지 없이 단순히 그냥 이자 따먹으러 들어간다? 근데 이자 따먹으러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텀을 되게 길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3, 4%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내내 들고 있어야 3, 4%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금리 차이를 따먹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롱텀으로 들고 가야 된다고요. 단지 뭐 몇 달 이자 먹겠다.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그런 캐리 트레이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롱텀으로 들고 가야 그 캐리 트레이드가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서 환해지를 거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환 노출로 들고 간다고 하면은 환 노출로 장기로 금리 따먹으러 나가는 건데 밖으로 지금 정세로 봤을 때는 장기로 들고 가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된다. 심지어 엔화로 이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표현을 쓴 자체부터가 일단 엔화 투자를 고려했다는 건데 예, 좀 말이 안 되죠. 엔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 환노출로 단기채를 사러 간다. 미국 거를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불가능한 투자예요. 잘못된 투자. 네, 오늘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예,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